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조우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토크 콘서트가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도 함께 소통을 하지만 나중에는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여기 이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는 곳이 이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지하철에 타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여기에 이 칸을 타고 있는 분들 모두 대한민국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들이 타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교육의 산물이구나. 교육을 받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게 대한민국의 뭔가 경쟁력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교육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교육이 잘 되고 있을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려고 여기 모인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대로 학교 시스템, 경쟁과 자율이 빠진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게 연속 시리즈로 기획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성교육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법치, 국가 정체성이 실종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의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첫 회로 끝나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교육의 문제점을 축약해서 토크 콘서트를 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항상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분들께서 굉장히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알바트로스 분들께서 여기 사소하게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머리띠부터 시작해서 이런 명패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실무 기획을 맡아서 했는데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공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분도 나오셨고 또 사교육 시장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4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 4분 모두 평범하게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는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네, 우리 여기 유미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처음에 청담 어학원을 시작으로 지금은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소신이 있어서 나름대로 1대1 영혼을 살리는 선생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자존감을 살리는 것에 되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는 사실 교육이라는 이슈는요, 이념이나 정치색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들이고요. 그리고 교육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학원에서나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들, 그리고 저는 혼자 여기 저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상담하고 가르쳤고 지켜봐왔던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케이스들을 너무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실무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결 청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결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온 지는 이제 3달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문화산업 석사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던 이유는 문화기획자로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개성과 특별함이 어떤 식으로 정책이라는 이름 안에서 재단되고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보배들인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탁구모님께서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아들을 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아기 때는 좋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었고 아마 모든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의 진로를 생각해보고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접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뭔가 의구심이 좀 들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고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가 커가는 데 있어서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게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오늘 1시간 같이 여기 전문가분들이 더 많으신데 제가 겪었고 제가 주위에서 봐왔던 다른 부모님들 얘기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뭔가 그 세상의 평가로 세상에서 전문가라고 평가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이야말로 교육의 전문가로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영상 한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전국 공연수제는 혜성같이 등장해 학교와 인천시에 무려 3개의 메달을 선사했다. 달리는 거 봤어요? 희기 누나가 이제 이렇게 빨리 달리더라고요. 야가 보통은 빨리 들어갔어. 이게 많이 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뛴 거예요. 모두 나를 따르라. 늑상대의 동점. 하지만 실력은 최고점. 진짜 많이 갔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 가장 빠른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죠? 여기. 성공이 너무 비슷해요. 12초 9분. 와. 공연체 중에서 기분이 더군데나 바로 릴레이 중에나 그리고 더군데나 그냥 키는 1등했어요. 점수가 있으겠어요. 쟤네가 실력 한번 볼까? 남자애들이야. 딱 잘하는 애들이에요, 진짜. 남자애들이야. 애들 다 메달 따는 애들이에요. 울가기가 울리기 무섭게 계속 질주. 바람처럼 가볍게 뛰어나가는데 이제 빠르다. 점들은 당연 기질이다. 육국 뛰어 애가 웃으면서 뛸 때 선수들 막 이상수 뛰거든? 거의 기록은 몇 초예요, 지금? 13초구나? 혓바닥에서 가볍게 뛰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육상의 전설 장재근 감독도 에게 남들은 흉내냈었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한다. 200m 신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 똑같죠? 잘 뛰네. 잘 뛰어요. 제대로 훈련 안 받은 것 같은데 선천적으로 그 뛰는 재능은 있네. 올해 마지막 대회 준비로 육상부가 더욱 분주해졌다. 올해 마지막 대회 이제 희신이 초등학교 마지막 경기가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나 봐요.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0.3초밖에 차이 안 났는데요. 저 한국 진기록이라 그래서 뛰고 싶어요. 드디어 대회 일주일 전. 오늘 왜 너네들밖에 없어? 공성을 안 해. 근데 너무 이렇게 월등한 차이 나보니까 그래서 공문이 규정이 있어요? 아니 규정이 올해 이제 규정이 이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이제 공문이 왔어요.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요? 올해 2회 때인 교육감기 대회에서 소년세전 입상자는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 때문에 정식 대회는 출전하지 못하게 된 후진이. 그러면 좀 번외 경기라도 좀 어떻게 안 되나요?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데. (1등이 18초 83) 희진이와 2초 가까이 차이가 난다.
네. 네, 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이 유명해진 계기가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뭐 레몬 테라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이 영상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그 회원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저 잘 달리는 아이를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영상이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떠오르는 단어가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저 희진이란 학생은 경쟁에서 1등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뭔가 상실감을 안겨주니 달리지 말아라 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혹시 이 패널분들께서는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가 평등과 경쟁이 어느 쪽이 더 나은 방향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평등을 되게 강요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은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잘 달리는 친구가 잘 달리는 것이 이상하다. 잘 달리는 친구를 못 달리게 하는 게 바로 평등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면 저는 되게 공교육 부적응자 출신으로서 저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특히 문화나 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사람이 좀 독특한 그런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 생각이나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이 문화예술 시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결국 문화예술이라고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쵸.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저 교육 시장이 카페를 봤거든요. 근데 저게 우리 국내 최대 엄마들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네. 엄청난 이슈가 됐었는데 저기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쟁이라는 것을 어떤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의문이 사실은 좀 네. 들어서 오늘 주제와도 굉장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아니 그 순간에 저걸 보면서 전국체전에 나가기 때문에 참가를 못한다? 그럼 전국체전에 나오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닌가요? 아이들이죠. 다 같은 아이인데 네. 단지 잘한다는 이유로 반대로 또 잘 못한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는 거는 그게 가장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경쟁에 대한 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쟁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박결 청년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사회 트렌드 조금 지나긴 했는데 우리 한창 유행했던 게 이제 힐링이나 위로, 뭐 젊은이들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말들이 유행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어요. 왜 내가 안주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힐링이라고 말하는 건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너무 위로를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약간 사기꾼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조금 더 경계되는 이야기,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조언이지. 너 이거 하기만 하면 100억 벌걸? 이거 하기만 하면 1000억 벌걸? 자꾸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위로를 많이 해주는 거는 학생들을 그렇게 잠깐 쉬어가게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경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로가 자꾸 계속되다 보면 아이들이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꾸 괜찮다고 하면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은 반성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반성을 하지 않게 되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거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야, 니네 지금 힘들지? 그런데 너네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이 제일 좋았을 거라고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당연히 그때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너무 힘든데 학교 졸업하면 수학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과학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줄넘기를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얻는 게 힘들고 얘보다 그림을 잘 그려서 수행평가 A를 맞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한 경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아, 네. 그래서 저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좀 그런 경쟁 자체를 이미 10대 때 벌써 우리가 없애버리자는 그런 교육 정책을 하게 되면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 너무 공감하는 게 사회에 나가면 정말 무한 경쟁 사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국에서 석사를 하고 왔는데 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나중에도 말할 거지만 우리는 지금 이 한 학교 안에서만의 경쟁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고 각 나라별로 인재들이 어느 나라로 쏟아질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잠깐의 위로를 하고자 그렇게 경쟁을 없애고 평등하게 교육을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유민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경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경쟁 없는 학교, 지금 저희 주제에서도 보겠지만 경쟁 네. 없는 학교를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을 이 용어가 나온 이유가 네. 아마 그 경쟁이 가장 큰 태단으로 이슈가 된 게 뭐 입시 지옥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네. 약간 이런 문제잖아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플하게 좀 봐보면 경쟁은 이게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은 아까 우리 가정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애초부터 우리가 숨쉬듯이 경쟁은 처음부터 하면서 태어나는 거고 숨 쉬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게 경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경쟁 없는 학교를 만든다? 이런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그 입시 때문에 자살한 친구들의 어떤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게 경쟁도 경쟁이지만 그 경쟁을 버텨낼 수 없는 그 마음 상태, 그 본질적인 문제는 또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순히 경쟁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는 거는 조금 저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 질문지에 학교에서 저 학창 시절 때 네. 경쟁에 대한 거를 네. 어떻게 생각하냐? 학교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들 요즘 가르치고 있거든요, 영어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경쟁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걔네가 그러더라고요. 경쟁은 선생님 뭐 엊그제께도 피구를 했는데요. 경쟁을 해야 재밌대요. 근데 졌는데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꼭 가서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또 아끼는만 있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아까 그 경쟁에 임하는 마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경쟁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경쟁에 이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먼저 저는 경쟁의 반대어가 평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등이란 말은 평등하게 경쟁하자지 경쟁을 없애서 평등을 만들자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아서 경쟁을 시켜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노래를 잘하는 친구끼리 노래가를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또 체육에 다른 거에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이 맞는 아이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거 이게 평등하게 경쟁하자 이거지 경쟁을 없앤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학교에서 경쟁 때문에 아이들 물론 저희 아이가 가서 이제 어떤 대회에 나간다든지 그때 지고 오면은 슬퍼하고 그리고 보면은 좀 의기도 좀 사기도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런 거라 생각해요. 경쟁에서 지고 왔을 때도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이성적인 아이가 돼가야 하는 것이 교육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 경쟁을 없애면은 제가 하나 사례를 주면 얼마 전에 젊은 검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났겠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1등만 하고 부모의 기대에 항상 부응했던 자식일 테고 그리고 부모한테 자랑스러운 자식일 거고 한번 쓴 소리 싫은 소리 안 들어서 반듯하게 자란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 학생이야말로 경쟁을 모르고 자라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가 돼서 자기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집단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다 보니 자기보다 더 높은 나은 사람한테 지적을 받고 질시를 받고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한 그런 케이스인데 경쟁 없이 자란 아이들은 경쟁에 대해서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과연 사회 나와서 그런 고통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에 지금 교육하고 있는 아직 어린 이 친구들한테 경쟁 때문에 경쟁에서 져서 패배해서 받은 상처가 잘 아물고 그 상처가 잘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나이가 어릴 적의 나이고 부모가 해줄 수 있고 선생님이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그 상처를 잘 다듬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른이 돼서 받는 상처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기 때문에 소수의 아이들이 잘하고 다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막 공부를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을 안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게 아닌데 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그건 결국에 포퓰리즘, 인기 영합의 정책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제 분석이 맞나요, 유미나 선생님? 네, 저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러니까 교육해서 애들을 직접 1대1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그리고 꾸준히 한 2, 3년 이상을 늘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되게 밀착해서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이 아이한테 방법을 설명하고 내가 그걸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체크를 하는데도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실력이 없나? 그래서 다른 학원을 한번 가보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선생님, 제 아이를 제가 안다고. 근데 저도 가르쳐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방법도 방법이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부 하나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경쟁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부 하나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지위가 결정되고 그 공부 하나의 재능만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때문에 사실 공부를 더 하게 된 거예요.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얘 학원 갔다가도 나한테 다시 왔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스라엘 교육법을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교육법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왜 세계 노벨상 1위를 타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 교육에 그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재능은 7가지 재능이 있대요. 인간에게 7가지 재능이 있는데 거기에 공부도 있고요. 사교성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체육도 있고 미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의 어떤 시스템이나 막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이 공부 하나로만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미술과 음악 이런 것들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 외국어에 특출나게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외국에 가서 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얘는 5살 때부터 국내에서 그런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다닌 거예요. 영어 유치원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한 곳을 꾸준히 다녀야 애들의 실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또 보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영어 방송이나 이런 걸 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꾸준히 5년, 6년, 7년. 그러니까 발음이 원어민 발음이에요. 근데 이 애가 근데 저랑 수업을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 학교 가서는요 이 발음을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너 왜 그 발음을 왜 못해? 그랬더니 애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아, 이게 아까 그 영상이 정말 네, 훌륭한 너무 사례인 잘해서. 거네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요, 제가 선생님이지만, 제가 선생님, 야, 얘는 원어민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정도의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외국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외국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교육이라는 어떤 그 학원의 현장보다는 진짜 외국어고등학교라는 특수한 곳에 가서 더 발전 있게 다른 외국어도, 그러니까 한 외국어를 제대로 하면 그 다음 외국어도 잘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윤미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거의 선택도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이따가 아마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결 청년님. 네. 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네.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독일어과를 갔는데 되게 재밌던 게 이제 교수님들께서 각자가 공평하게 이제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해서 특별반이나 뭐 이런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한 학년 전체를 이제 줄지운 거예요. 같이 똑같은 기준에서. 그렇게 되니까 말은 되게 좋아요. 공평하게. 그 우열반 없이 열등반 없이 뭐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외국어 대학교에는 독일어 특기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독일에서 살다 오는 거예요. 원어민. 네, 거의 원어민이에요. 제가 죽어라 공부하는 책은 걔들한테 그 동화책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공평하게 평가한다는 이름으로 일렬로 줄을 세워버리니까 맨 위에 A 플러스부터 B까지도 안 가요. A 제로까지는 살다 온 원래부터 잘하는 애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공평한 거예요? 그럼 저는 또 그 반이 나누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C만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그러면 그 A를 받는 애들은 계속 신나요. 계속 자기는 놀면서 성적 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애들은 오히려 반이 나누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공부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고 해도 독일에서 10년 살던 애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저는 정말 평등한 교육의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지향했지만 전혀 평등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중요하지. 네. 보기 좋게 사람들의 그 실력을 평준화 시켜버린다는 거. 그거는 결국 또 하향 평준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또 박결 청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건 경쟁에 임하는 학생이잖아요. 뭐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나예요. 학생. 그럼 그 학생이 어떻게 하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경쟁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이건 공자님 정도는 돼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걸 이렇게 펼쳐봤어요. 물론 뭐 학원도 다니고 했지만 제 스스로 집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60명 중에 320 몇 등까지 했었거든요. 고3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외대를 갔지?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수시라는 제도가 별로 약할 때예요. 맞아. 다 수능 네, 공부를 저는 수능으로 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했던 거는 재수를 그때 생각한 게 나는 조금 더 높은 사회로 가고 싶어. 그때 저랑 놀던 친구들은 지금도 놀고 있어요.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해보니까 그럼 내가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잘 쳐서 서울에 있는 조금 이름 있는 대학에 가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았구나. 네, 갑자기 그냥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1년을 재수했더니 수능 성적이 이제 한 200점 정도 올라간 와, 거예요. 진짜 해피엔딩이다. 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는가를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시험이 없고 학사 종합평가로 담임 선생님의 학생 개인 평가에 네. 의해서 대학을 간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저같이 뒤늦게 공부에 흥미를 가지거나 나중에라도 바짝 공부해서 좀 더 나은 세상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정말 비극이네요. 네, 정말 비교. 제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마 중학교 선에서 고등학교도 못 가고 완전 루저 뭐 양아치 그런 친구가 됐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는 기회의 균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사 종합 평가 제도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와, 이 학사 종합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하실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결 청년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그런 걸 깨달을 경쟁의 기회조차 막는 것이 지금의 학교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그 한 지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헬조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못 살겠다 헬조선, 이민이나 가자. 나는 흙수저라서 난 안 돼. 나는 잘 안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결국엔 그런 남타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부모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헬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나왔다는 게 네. 그게 참 어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부모가 재산이 없고 가진 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없어 교육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바로 금수저인 겁니다. 기회를 받은 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수저지 정말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은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중국에서는 산하제도가 있었어요. 산하 제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 하나에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은.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저 나라에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호적을 못 올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를 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블랙 아이예요. 얘네들은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블랙 아이들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몸팔로 외국으로 팔려나가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불법 노예로 식으로 팔려나가는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진정한 정말 흙수저 아이들인 거고 그런 거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자체가 금수저인데 부모가 갖고 있다 없다에 따라서 부모가 안 갖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데 안 주면 그럼 그 아이도 금수저인가요? 갖고 있고 안고는 우리는 벌써 여기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갖고 태어난 것 때문에 금수저입니다. 와, 근데 정말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사회에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조성해 가야 하는 거지 그걸 지금 남을 탓하고 우리 엄마가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나는 흙수저야? 그 자체가 경쟁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면 훨씬 힘들어요. 헬월드예요, 헬월드. 제가 영국에서 잠깐 공부했지만 거기는 진짜 전 세계인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고요. 한번 좋은 성적 받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좁은 시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용어를 우리가 왜 조선이에요? 대한민국. 되게 말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소개를 좀 짧게 안 돼서 사실은 20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미국 가서 지금 한 18년 가까이 살다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미국에 살고 저는 한국에 올 생각은 없었는데 미국에 살다가 저희 이제 집안 일로 그러니까 친정에 아버지가 좀 아버님이 아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도와드리고 병간호를 해달라고 한국에 나왔다가 한국 교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에 비해서 너무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특히, 네.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잘 돼 있고, 네. 무슨 그런 재능을 키우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재능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의식이 없고 그러면은 그거를 받으려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특히 미취학 아동에게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의 첫 번째 교육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이 없고 정보가 없으면 못 키우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학교를 선택하고 아이를 가르치는데, 저는 그래서 첫 아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아버지 간호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제가 돌볼 수 없어서, 그랬더니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아이가 음악에도 재질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결심한 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또 천천히 들여다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우면은 아이가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초등교육은 초등교육은 한국에서 키우자. 그래서 한국에 있게 됐는데, 이제 학교가 자꾸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로 바뀌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살 때가 못 되는 거, 교육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제도가 싫어서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 그 미국의 실패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어서 다시 이거 좀 아니다. 다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도가 공교육, 이 평준화교육, 왜냐면 미국에도 시험을 없앴거든요. 없앴더니 미국 정책이 좀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3%만, 인구의 3%만 리더십이 있으면 미국을 끌어가는 힘이 된다. 나머지는 생활을, 나쁜 뜻은 아니에요. 나머지 인구, 나머지 국민들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 그래서 미국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교육을 해서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그 자기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하자. 굉장히 아름다운 방식이었고, 그 이제 생각은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한동안 끌어나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생의 50%가 글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2003년까지. 한 10여 년 전. 네. 그래서 2003년부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꿨어요. 시험 제도를 이제, 그게 약간 미국은 주마다 틀린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고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 성적이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수준에 얼마큼 되는지, 내가 이 학년을 패스하고 있는지 안 패스하고 있는지 알려주자. 그래서 지금 학력고사를 다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폐지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서 저 지금 걱정하고. 그러게요. 다시 미국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결 청년님.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정권 바뀌고 나서 평준화, 평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자주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지금 하고자 이제 하는 교육은 패키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내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티켓도 끊어주고, 뭐 숙소도 잡아주고, 가이드 붙잡아, 여행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버스에 밀어놓고 내리라 하면 내리고 사진 찍고 다시 타고. 근데 그렇게 여행을 100번, 1000번을 해도요, 절대 자기가 끝까지 자기 티켓 끊는 사람 그런 능력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자유여행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경쟁이 가능하고 스스로 아이들이 자립하게 하려면 배낭여행을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배낭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그 티켓 하나 끊는 것부터가 경쟁이에요. 일단 6개월 전부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빨리 끊어야 더 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물론 힘들죠. 패키지가 편하긴 하지만 뭐 비가 오면 비도 맞아야 되고, 숙소가 예약이 안 되면 밖에서도 좀 잘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자립심이 생기고, 그 다음 여행을 좀 더 세밀하게 짤 수가 있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또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든 만큼 더 값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이 패키지 여행이 돼서는 안 되고 자유 배낭 여행이 되어야 돼요. 이 대목에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학교가 교육이 패키지 교육이 아니라 자유 교육을 향해 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티켓을 잘 끊는구나, 내가 버스를 잘 잡는구나 등등의 것을 알아가는 게 사실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미나 선생님 보셨을 땐 어떤가요? 우리의 지금의 학교 현실은 뭐 안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제가 좀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원을 몇 개 다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몇 개 다니실 것 같아요?
세계 어느 학원이요? 피아노, 보습학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니죠. 그리고 아, 그게 따로 있구나. 네, 따로 다니죠. 이 메이커가 또 있습니다. 삼성, LG처럼 이렇게 경쟁하는 학원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기본적으로 시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체육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체육은 그냥 놀이터 가서 뛰어놀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축구를 하려면 축구 교실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농구를 합니다. 그리고 플룻을 합니다. 방과 후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컴퓨터를 배워요. 이게 한 아이의 기본, 대한민국의 기본 세팅.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박결님께서 말씀하신 패키지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저는 어떤 특수 계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아이들이, 평범한 가정의 보통 아이들. 여기서 의식 있는 어머님들은 저는요 선생님 한 학원만 영어 하나만 잡겠어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영어.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12년 공교육을 받아도 입도 뽕긋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어 수업을 할 때 어머님들한테 그걸 여쭤봐요. 어머님은 100점 받는 선생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영어를 원하십니까?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소신을 갖고 후자 쪽으로 제가 좀 해서 그런 어머님들을 선별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실제 이게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의식에 의해서 사교육 시장도 결정되고 어머님들의 의식에 의해서 공교육도 바뀔 수가 있고 어머님들의 의식에 의해서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는 유미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원어민 학생 있잖아요. 그 친구는 외고를 가는 게 맞고 또 과학을 잘하는 아이는 과학고에 가는 게 맞는데 우리 유미나 선생님 실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었어요. 중학교 때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 중학교 때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학생인데 근데 이제 실업계나 공업고등학교는 되게 어떤 애들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인식에. 또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현실이 좀 근데 얘가 공부를 멀쩡히 잘하고 있다가 고등학교를 가는데 저한테 되게 심각하게 자기는 실업계를 간다는 거예요. 반에서 10등을 하는데 그래서 너 왜 실업계를 가냐 그랬더니 저 안 된다. 왜냐면 저도 이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배운 대로 가르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눈물을 진짜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저는 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공부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치열하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겠다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반대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반대이지만 그걸 사실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실업계를 갔거든요. 네.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중문과라서 어학연수를 가고 이제 연락이 안 되다가 다시 이제 3학년 때 왔는데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신해서. 그래서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저 대학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은 포기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대를 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실업계를 가보고 나서 느낀 거예요. 아, 저 공부를 진짜 이렇게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거기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전교 1등을 거의 1등에서 4등을 놓치지 않고 해가지고 내신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그때 제가 이제 고3까지 가르쳤었는데 그때 그 대학교에 인천대학교에 실업계 전형이 모든 학교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명 뽑는데 거기 들어가서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인식이 야 실업계 가고 공부 가면은 안 돼, 대학 못 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진로를 선택한 거죠. 그죠?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해서 대학을 갔고 얘는 멀쩡히 직장도 다니고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편적으로 뭐 이렇게 어디 뭐 특목고 외고 이런 데를 가면 뭐 비족학교다 이런 일반화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되게 일반화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박결님도 제 하시는 말씀. 생각에는 공교육 자체가 너무 성역화되어 가는 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제가 태어나는 곳에서 저는 뺑뺑이가 돌려져서 그 학교에 가야 되고 나는 내가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더 이걸 강화하겠다. 특목고도 없애고 학교의 다양성 자체를 없앤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강남의 땅값이 확 올라가요. 그렇죠. 그게 왜 올라가겠어요? 이미 거기는 교육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거기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기서 그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면은 어떤 카스트, 인절 카스트 제도처럼 자기가 사는 구역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특목고 자사고를 없앨 게 아니라 저는 아예 공교육 자체를 좀 해체를 시키고 더욱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결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선택할 자유를 박탈시키는 게 누구냐라고 해서 근원 따져보면 사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아쉬운 게 맨날 이런 거예요. 교육을 얘기할 때 저 뭐 학부모들, 교사들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진짜 문제는 교육 관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교사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책을 교육부 장관이 정책을 짜고 관료들이 거기서 대충 해서 내려오는 대로 교사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사의 권위도 떨어지고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교육이 강화되니까 관료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 자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도 학부모님들이시거든요. 그 학부모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기획을 할 때 그 얘기를 잠깐 네.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걸 기획을 했거든요. 저희 청년들 몇 명이랑. 근데 원체 하신 분들이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에서 먼저 전화면.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게 어떤 정치 모임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어떤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같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현장에서 절실히 엄마들의 생각 하나 더 나는 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그걸 너무 절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아닌 이 학부모님들이랑은 정말 이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있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됐고, 정말 그 현장에서 교육 학부모님들도 모셨고 교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냥 왜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그 나라의 선진국 수준을 보면은 뭐 경찰이나 소방관들의 복지 수준을 보면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탁상 공론을 위해서 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경우는 여기 요즘에 이제 유튜브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분들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진짜 애들이 몇 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고 지금 그 교육제도 하나 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보고 어떠한 폐단이 있는지 조금 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계기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학원 몇 개 다니고 이런 거는 사실 그것 역시도 학부모님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의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을 사실 학부모님들이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교육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이 반성이 있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 정책을 하는 분들의 뒷담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우리 조금 박결 선생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한 반에 한 30명 정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잘하는 아이 있고 중간인 아이들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다 다른 아이들을 선생님 한 분이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참 애매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애 수준에 맞춰야 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육에 되게 적응을 못했던 아이의 입장으로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한 친구였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되게 운이 좋은 게 시대를 잘 만나서 창의력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문화기획이라는 게 정해진 틀이 없고 창의력을 100% 활용했을 경우에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정도였냐면 너무 어릴 때 놀이터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집에도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있는 흙을 제 방에다 깔았어요. 부모님한테 안 혼나셨나요? 엄청 많이 혼났긴 한데 그러니까 남다르다. 네, 그런 정도의 친구였으니까 공교육에 적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딱 가니까 너무 그러니까 공교육의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강요하는 것도 싫고 나는 나의 개성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창밖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한 몇 수업 달을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냥 한 몇 달을 계속 창밖을 보는데 창밖은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구름이 자꾸 변하잖아요. 무슨 그럴 수 변하고 있어요. 네. 저 토끼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막 UFO는 언제 날아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와 이렇게 됐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왔죠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도저히 결의 때문에 수업 진행이 안 된다. 결의는 항상 창밖을만 보고 공부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칠판을 보는 것보다 창밖을 보는 게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걸 지지한다. 와. 아이가 칠판에만 갇혀 있는 게 우리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서 야 너는 엄마한테 말해서 미국에 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되게 공교육의 엄청난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더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면 그걸 조금 더 살려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문화교육의 현장에서도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엔 정말 특이하고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무 학교의 시스템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복도 싫고 모든 게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이 선생님들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 이런 친구들도 조금만 더 기회의 폭을 넓혀주면 우리가 이 공부라는 공교육 시스템을 가둬놓지만 않으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진짜 중요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게 재단되고 깎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국영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화기획자 밖에 보시더라도 진짜 하나의 재능을 잘 살려만 줄 수 있다면 그 친구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튀어서 성공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가둬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요, 그 대한민국의 이런 교육들을 이스라엘에 되게 발전된 그런 창의적인 교육들을 가지고 오려고 그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그 하브루트라는 교육 방식을 공교육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공교육에 적용이 되게끔 하려고 뭐 거꾸로 교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적인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면 창의적으로 교육받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저조차도 그리고 지금 그 선생님조차도 따로 이렇게 배워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 교육 제도를 바꾸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느냐? 선생님들의 교육도 선행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되려면 또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결국은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이 맞는 교육이다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의 정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고, 근데 또 하나의 폐단을 보면은 근데 그 하브루타라는 게 사실은 아까 우리 결희 씨 같은 분처럼 이런 창의적인 분이 있기 위해서는 그 어머님이 정말 특이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정. 아까 박수 치셨잖아요. 근데 그 결단을 과연 우리 부모님들을 내리실 수 있는가? 저 여기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 홍선진 학부모님 자녀가 창밖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저도 그 얘기가 참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학부모의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무수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뭐 어떻게 바꾸고 무엇을 바꾸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학부모, 누구나 다 학부모가 될 수 있는 인간이면 태어나서 누구나 학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자를 하나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새우깡을 사러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과자를 사러 가겠다 마음을 먹는데 가게가 하나 있으면 그 가게에만 가서 사야 하는 거예요. 한 가게만 있으면.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저는 무조건 그 가게 가서 새우깡은 그 가게 가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가 여러 가게가 있다면 과자가 다른 과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학부모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방법인 거지. 이게 그냥 학부모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바꿔? 뭘 바꾸라는 거야?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 예로 들어서 자사고 같은 경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이는 아직 자사고 가는 나이는 하지만 주위 선배맘들을 많이 보면은 제가 사는 지역이 좀 자사고가 굉장히 밀집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를 처음에 보낼 때는 엄마들이 선배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자사고를 간다. 그래서 중학교 때 막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자사고를 보내려고. 그래서 그게 한 해가 지나가니까 분명 우리 애가 중학교 때 1등 했는데 근데 이 학교 가니까는 등수가 막 꼴찌네 바닥을 기네. 이렇게 대학 가겠어?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 애는 저 학교 가서는 1등 못하겠어. 그럴 바엔 차라리 일반고에 보내겠다. 이런 어떤 발전적인 생각을 부모들이 하기 시작하는 걸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이 얘기를 다시 아까 얘기와 같은 맥락으로 학부모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고 저는 그쵸.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이것도 생각을 하는 거지. 학생과 마찬가지로 선택할 게 없이 이게 획일적이 되고 평준화돼서 그냥 학교 갈 나이 됐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취약통순서 왔으니까 보낸다. 중학교 올라갔구나. 시험 안 본다니까는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가장 아이의 재능을 알 수 있는 그 부모예요. 그 부모에게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다양성을 뒀을 때 학교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저는 미국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서로 소통하는 거 이웃하고 내가 이런 정보를 들을 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생각 없이 그 전에 왔던 이민 세대들처럼 학교 그냥 보내고 놔뒀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는 그런 정보를 많이 얻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하니까 참 안타깝고 좀 학교 다양화를 더 만들어가야 하고 교육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왜 학교들은 경쟁 안 하나요? 그렇죠. 왜 학교들끼리는 경쟁 안 하고 학생들을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무한히 착지하는 구조 아닌가요, 지금? 학교들끼리도 경쟁을 해서 더 나은 학교가 생기고, 더 좋은 교사들 교사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서 더 좋은 교사 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교육이라는 학교 자체는 지금 완전 그냥 지대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불로소득 같이. 근데 저는 학교들끼리도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자기들끼리 더 좋은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끌어모으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사교육이 지금 왜 발전을 했겠어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사례도 가져오기 때문인데 지금 공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역화가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퍼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으로 계속 그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물론 교사님 분들도 고생하시는 건 잘 알지만 그래서 저는 학생에게 경쟁이다 상쟁이다 하기 전에 그 학교들끼리나 좀 다양하게 경쟁이나 좀 많이 해서 더 그 전체 시스템의 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거듭 했지만 아마도 학생들은 경쟁 없는 학교, 우리가 제목이 경쟁 없는 학교, 행복한 학교, 진심인데 아이들은 그걸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경쟁이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어떻게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박결님. 그 경쟁이 없다는 거는 나의
그 특성과 내가 뭘 잘하는가를 남이 정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과정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평등의 선을 그럼 누가 정할 건지. 교육 공무원들이 정하나요? 만약에 그들이 정한 평등의 선에서 조금 올라오면 잘하는 거고 조금 내려가면 못하는 거고 그 선을 누가 정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경쟁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저도 뭐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을 200점 올릴 경우에 정말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쟁의 과정은 본인의 특별함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없다면 그 본인의 특별함을 발견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기회 자체를 잃게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조금 즐길 줄 아는 친구들도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경쟁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 학생을 뭐라 하거나 너무 이렇게 속된 말로 쪼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졌을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게 괜찮아, 1등 하지 않아도 돼, 다음에 노력하면 돼, 이렇게 따뜻하게 나가야지. 너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야, 너는 나보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좀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교육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경쟁 없는 학교 이런 거 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의 특성을 개발할 과정을 박탈당하는 건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홍성민 학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안타깝고. 그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네, 저희 토크 콘서트가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요. 제가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을 바꿔야 될 사람, 유민아 선생님 하시고 싶은 혹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얘기만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말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 이 말 꼭 하고 싶다. 유민아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지금 마무리돼서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주제를 다 담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들어오실 때 드린 피켓 있잖아요. 피켓 네, 있고. 네. 교육이 관심이다. 교육이 관심. 경쟁력이다. 와. 네, 요거를 우리 같이 끝나기 전에 같이 들어주시고 요거를 같이 뭐 사진도 찍고 퍼포먼스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옆에 사람들한테 또 밑에 자제분들한테도 좀 이런 정신과 생각들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